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오늘도 염청난 종목 나오나요? 그리고 뭐 여벤져스 마지막이라니까 아쉬워요.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지 먼저 첫 번째 이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엔터주의 기세는 무섭다. K-팝 시장이 아시아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면서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떠오르는 신예들의 활약으로 이제 엔터사는 즐거움의 대상에서 투자 대상이 된 지 오래. 콘텐츠 퍼포먼스 스튜디오인 엔터주. 기분 좋게 보다 보니 고민이 깊어진다. 트와이스의 JYP, 동방신기의 SM, 블랙핑크의 YG, 아니면 BTS의 키스트. 우린 어떤 걸 담아야 할까? 방금 들으셨던 목소리가 바로 박민영 앵커인데 엔터주의 정말 조예가 깊은 앵커다 보니까 진짜 이 멘트 하나하나가 참 살아있네요. 엔터주가 과연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리포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돈을 안 써도 유명하고 그러면서 돈은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때문이죠. 네네.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이게 사실 지금 보면 뭐 요즘에 반도체 또 철강주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 기업들의 전통적인 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네. 그런 산업들이 요즘에 주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엔터는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무형제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이제 그 어떤 소속 연예인의 물론 이제 소속을 연예인들에게 뭐 예전부터 연습생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그 비용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팬덤만 형성이 되면 네. 더 이상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BTS만 해도 지금 앨범 낼 때마다 이제 뭐 지금 한국 1위는 기본이고 네. 미국 본토 빌보드에서도 지금 1위를 할 정도니까 네네.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BTS 같은 경우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은 안 했지만 네. 기업 가치가 지금 2.5조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 산업이 예전에는 그냥 변방에 있었고 잠깐 뭐 그 걸그룹 아이돌 그룹 그냥 잠깐 히트하면 잠깐 주가 반짝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예전엔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 대상보다 그냥 하나의 테마성 종목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내용을 보니까 그 유튜브 탑 이제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24시간 내에 조회했던 그 조회수를 이게 딱 보니까 네. 그 중에 그 탑 5 중에 4개가 한국 그 가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싸이 제외하면 네. 3개가 이제 BTS가 2개 들어가 있고요. 블랙핑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블랙핑크 들어가 또 있고. 트와이스는 12위. 네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팝은 뭐 엄청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K-팝이 이렇게 인기를 구가했던 건 물론 이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댄스라든가 네. 또 곡도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사실 그냥 이게 확산 속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유튜브 없었으면 사실 아시아에서만 인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게 됐고 또 싸이랑 다른 점은 싸이가 예전에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쳤지만 네.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사실은 묻혀버렸죠. 네, 근데 그렇죠. BTS는 나오면 그냥 계속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팬덤 네네. 이게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그러니까 해치웠겠다. 싸이는 노래를 좋아했던 거고 네. BTS는 가수를 좋아하는 그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엔터주에 대한 시각을 네네. 그냥 단지 그냥 엔터주 그냥 인기 있으니까 그냥 뭐 BTS 잠깐 저러다 말겠지 이게 이런 시각에서 좀 투자분들이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고정관념보다는 네네. 이제는 진짜 그 고성장은 그러니까 지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너무 부담된다 이러실 네네.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아까 삼성전자 뭐 포스코 뭐 철강주 얘기해드렸지만 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정말 변하는 이런 시대에서 국내 엔터주는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끝이 아니라 좀 시작 초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아 근데 우리가 싸이가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뭐 1억 뷰 나오고 하면서 예. 급등하게 됐을 때 물론 그 노래 한 곡으로 좀 끝나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런 뭐 한류 열풍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노래라는 게 몇 번 듣다 보면 약간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이게 사실 케이팝만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격렬한 댄스를 주면서도 노래도 거의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사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이런 아이돌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하고 네. 춤은 춤대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씩 포기라는 건데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잡았고 이게 시스템화가 이미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엔터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만 어마어마한 지금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 뭐 대표적인 3사만 해도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든 지가 벌써 뭐 SM만 해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이제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변방으로 취급받던 이제 한국 음악에 대해서 선진국이랑 유럽이라든가 네. 이런 미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인기가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BTS가 이러다가 잠깐 꺾이면 어떡하지? 그럼 BTS 대신할 또 가수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걱정할 필요는 시스템이 없다. 만들어져 예, 있으니까. 시스템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대표하는 세 개의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이 또 가장 좋을까도 한번 꼽아봐야 되겠죠. S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사실 SM을 좀 제일 좋게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JYP인데 네네. 사실 JYP가 옛날에 맨 꼴찌였잖아요. 그리고 예. JYP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SM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 이유가 일단 SM은 돈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 JYP 엔터테인먼트의 그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JYP는 사실은 그동안 사실 제일 3사 중에 제일 못났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진 그런 그 아이돌 그룹이 아이돌 사실은 그룹, 네네. 없었어요. 좀 부족했어요. 뭐 SM의 엑소라든가 네. 또 그 YG의 그 빅뱅 같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부진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트와이스가 정말 역대급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사실 걸그룹이 이렇게 히트치기 힘든데 네. 트와이스가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이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퍼가 뭐 3500이 넘어가는데 시총이 이제 드디어 엔터주 1등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와이스가 지금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해체 뭐 언젠가 해체는 또 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지금 아직도 뭐 제가 봤을 땐 7, 8년은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은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된 이런 걸그룹이 지금 대세 스타로 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더 거기다가 앞으로 신인 데뷔 그룹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걸그룹 하나 하고요. 네. 중국의 보이그룹 2개가 데뷔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실패를 네. 가정해도 트와이스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벌 돈에 비하면은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JYP 여전히 좀 뭐 주가 측면에서 부담은 되지만 매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가장 탄탄하다는 겁니다. 업력도 네네. 오래됐지만 뭐 엑소라든가 동방신기, 레드벨벳, 뭐 NCT 같은 이런 그룹들이 워낙 탄탄하게 그리고 네. 가장 시스템적으로 잘된 구축이 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 네네. 이 3사를 봤을 때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SM은 프로 선수단 같이 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그 소속 연예인이 잘못을 한다거나 네네. 회사에 피를 끼치면 바로 계약을 안 해버립니다. 아. 바로 퇴출시켜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네. 프로 선수처럼 네. 계약제로 이렇게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주주들이 사실 제일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YG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YG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하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그냥 감싸 안는다는 거죠. 아. 좀 약간 좀 사고를 좀 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 연예인들이. 네, 많이 봤었죠. 네, 뭐 근데 자동차 사고도 있었고. 그거를 네. SM 같으면 그냥 다 뭐 그냥 퇴출을 하거나 네, 계약을 안 할 네. 텐데 끝까지 안고 갑니다. 어떤 면에서 아. 좋을 수 있는데 네. 주주 입장에서 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주가의 악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YG가 좀 뒤처지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시총이 제일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너무 가족 경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감싸게. 그래서 이건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 좀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SM이 이런 면에서는 좀 저는 가장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데 네.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G 말씀드리면 YG 좀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블랙핑크가 데뷔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BTS를 넘어섰습니다. 네. 전 BTS가 1인 줄 알았는데 네네. 조사해 보니까 BTS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매출도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또 4분기에 컴백도 하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YG가 가장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높거든요. 그동안 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YG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 염승환 차장이 되게 몸살이면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지금 저도 보니까 뭐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JYP 모두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한 15%에서 20% 가량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외국인 주주들이 과연 이 기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가족 경영하는 곳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연예인들은 또 빨리빨리 정리하고 또 괜찮은 연예인들로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또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분명 외국인들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할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팬들이 들어오셨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엔터주 한번 제대로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철강주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장벽, 내수 침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가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가능성 등의 악재를 만나며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철근 제조사가 철근 판매 담합 행위로 과징금 1,194억 원을 빠졌는데 자꾸 위축되는 이 업계 매력 요소는 없는 것인가 고민해보자.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네. 철강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그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일단 9월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3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네네. 그 감산을 그동안 했는데 감산하는 거를 이제 정책을 완화해 가지고 좀 증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했었고 또 과징금 부과 얘기가 있었죠. 이 철근 담합 때문에 국내에서 2016년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 또 거기다가 포스코가 얼마 전에 대규모 투자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 너무 금액 큰 거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투자를 늘리면 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차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중국의 정책 변경 가능성은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는 그때 중국 증권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 사실 무근이다. 일단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뭐 일단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좀 루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중국이 언제든지 정책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산하는 거 갑자기 감산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불확실성은 분명히 확대되지만 중국이 어쨌든 지금 감산 정책을 바꾼 건 전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네네. 그대로 밀고 나가고 또 중국이 1대1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들 계속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수요 여전하고 철강 가격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뭐 물론 또 정책이 변경되면 악재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출강주 이제 또 던져야 되겠다. 저는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주가 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부분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국내에서 이제 과징금 부가 있는데 철근 업체들 2016년도부터 담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철강 회사들은 조금 이제 항변을 했죠. 담합한 적 없다고. 근데 네. 이제 과징금 매겼지만 과징금 규모도 예상보다 작고요. 철근 6사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 이익에 큰 영향 안 줍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게 없어요. 이게 사실 부담이 됐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규모 작아서 영향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가 대규모 투자하는데 이게 45조인데 시장에서는 1년에 한 4조 정도 투자하는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5년 하면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이 아니야.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45조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뭐 보고서도 나왔지만 이 중에 예비비,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게 15조 원 정도니까 그거 제외하면 1년에 6조거든요. 네. 6조면은 그 포스코가 1년에 영업이익으로 창출한 현금이 그걸 에비타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한 8조 원이 넘어요. 그럼 6조면은 2조 원이 남잖아요. 네네. 그거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네. 실제로 6조 투자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 2조 원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배당도 가능하고 차입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냥 막연히 너무 금액이 높으니까 이것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것도 시장의 오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된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국내 철강주들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더 이상 나빠지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미 악재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철강주에 대해서 그냥 단지 반도체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과징금을 맞아서 그 과징금에 의한 손실이 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징금을 맞으면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불안감들까지도 이미 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알 저는 수가 다 있을까요?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이미 철강 업종 대부분이 지금 PER들 보시면 네네. 포스코가 뭐 한 7배 정도 되고 또 네. PBR 기준으로도 0.5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네.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재들이 억눌려 왔던 거고 네네.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뭐 특허 소송 걸려가지고 뭐 과징금 몇 천억씩 그렇죠, 맞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주식을 사신 분들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슈가 아니라 그때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 급락한 것 자체는 오히려 뭐 악재 해소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철강주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말을 보내야 되니까 뭐 주말 사이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변수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실까요? 다음 주는 사실 아주 큰 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또 기인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유엔 총회도 같이 열립니다. 네, 근데 네.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한, 북한 다 연설도 할 거고 중국도 연설할 텐데 거기서 과연 이제 미국이 유엔 쪽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걸 좀 풀 수 있는 뉘앙스가 나오는지. 그래야지 네. 이제 남북 경협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사실 네.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네네. 여러분들이 유엔 총회도 좀 한번 그런 그 발언들 한번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되면 경협주 한 번 더 랠리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또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실망감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유엔 총회하고 정상회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월 21일 날 애플 아이폰이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하는데 이번에 뭐 실망했다. 근데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올랐거든요. 네네. 애플이 올랐거든요. 중국에서 잘 팔릴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실제로 잘 팔리는 이게 아무래도 한국도 IT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과 함께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한 가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준비하셨죠? 종목으로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뭐 다음 주 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기 네네. 때문에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로투세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아, 네. 예, 유아복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실 네네. 거예요. 메일유업의 자회사고. 근데 그걸로 생각하시면 이제 투자할 게 사실은 없는데 그래요? 이 회사가 이번에 그 POE 세계 1위 기업 CK 패키지라고 POE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분유 금속 캔에 들어 있잖아요. 네네. 위에 분유 뚜껑 따잖아요. 네. 따서 이렇게 분유 이게 타서 뭐 애들한테 주실 텐데 그 분유 뚜껑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예, 위에 금속 캔에 네네네. 이게 사실 참치 캔도 마찬가지고 네. 금속 캔에 모두 다 쓰이는 게 이제 PO인데 이거를 만드는 글로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죠. CK 패키지가 1위 기업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연평균 23% 정도 이익을 내는데 이거를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네. 11월 달에 합병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제로투세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투자금은 들겠지만 네. 이 알짜 회사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모멘텀 하나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궁중비 체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로투세븐의 영유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네오팜이 이쪽 브랜드가 굉장히 확고한데 네네. 지금 궁중비책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 영유아 쪽에서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 두 가지 이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에 그냥 유아복 브랜드 쪽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못했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까지 성장 예상하는데 증권사에서는 2019년도 지금 PER 7배로 지금 예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목표가 11,000원 잡고 손절가 8,0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엔터주도 짚어봤고요. 철강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제로투세븐 종목까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